칠흑 같은 어둠이 도시를 삼킨 밤, 장대 같은 빗줄기가 K글로벌 타워 100층, 강지훈 회장의 집무실 통유리창을 세차게 두드렸다. 지훈은 방금 끝난 지루하고 가식적인 사교 파티의 여운을 털어내려 애썼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 의미 없는 웃음소리, 그리고 자신에게 무언가를 더 얻어내려는 탐욕스러운 눈빛들. 그 모든 것이 20년 전 그날의 끔찍했던 비명소리와 뒤엉켜 그의 신경을 곤두서게 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지독하게 지겨웠다. 차라리 폭우가 쏟아지는 편이 나았다. 적어도 이 빗소리는 세상의 모든 소음을 덮어버릴 만큼 정직했으니까. 그의 전용 기사가 운전하는 제네시스 G 90 세단이 미끄러지듯 강남의 대로를 달렸다. 와이퍼가 빗물을 밀어낼 때마다 화려한 면사인이 번졌고, 그 빛은 방탄 처리된 차창 안으로 스며들어 지훈의 얼음장처럼 차가운 얼굴을 비췄다. 30살의 나이에 대한민국 재계서열 5위 다글로벌을 이끄는 그에게 마이더스의 손이라는 별명이 붙었지만 정작 그 자신은 텅 빈 껍데기 같았다. 그때였다. 회장님, 길이 많이 막히는 것 같습니다. 우회 경로로 모시겠습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낮게 울렸다. 지훈은 눈을 감은 채 대답 대신 손을 가볍게 저었다. 상관없었다. 어차피 돌아갈 집에는 정막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차가 서서히 속도를 줄이며 멈춰 섰다. 지훈은 그제야 굳게 감았던 눈을 떴다. 그의 시선이 빗물에 젖은 창밖, 어느 편의점 앞 작은 공간에 머물렀다. 한 아이가 있었다. 비를 피하려는지 편의점 처마 밑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모습이 마치 버려진 강아지 같았다. 아이는 제 몸 하나 가누기에도 벅차 보이는 작은 손으로 품 안에 있는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감싸고 있었다. 지훈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것을 포착했다. 곰팡이가 검게 피어오른 식빵 한 조각이었다. 아이는 마른 손등으로 연신 빗물을 닦아내며 그 썩어가는 빵을 지키고 있었다. 순간 지훈의 머릿속이 텅 비는 듯 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 도시의 불행을 모두 짊어질 수 없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는 늘 감정의 동요를 경계했고 불필요한 동정은 경멸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심장이 기이하게도 세차게 뛰고 있었다. 가치가 없는 것을 지키려는 저 필사적인 몸짓. 그것이 K글로벌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지키고 있는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였기 때문일까. 차 세워. 지훈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낮고 차가웠지만 김 비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회장님, 하지만 여긴 쓰라고 했네. 단호한 명령에 차가 갓길에 멈춰 섰다. 지훈은 망설임 없이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100만 원을 호가하는 이탈리아제 제냐 수트 재킷 위로 차가운 빗줄기가 순식간에 쏟아졌다.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성큼성큼 아이에게로 걸어갔다. 아이는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다. 8살이나 되었을까. 깡마른 얼굴은 빗물과 눈물인지 모를 것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나이에 맞지 않게 깊은 경계심이 어린 눈동자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입고 있던 재킷을 벗어 아이의 작은 어깨에 씌워주었다. 값비싼 원단이 젖은 흙탕물로 더러워졌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들어가지. 그는 아이의 등을 가볍게 밀어 편의점 안으로 이끌었다. 자동으로 열리는 문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온갖 음식 냄새가 훅 끼쳐왔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갑작스러운 거물에 등장해 놀라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지훈은 그쪽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아이를 가장 구석진 테이블에 앉혔다. 젖은 재킷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아이는 그것을 다시 줄 생각도 못한 채 지훈을 올려다보았다. 지훈은 평생 이런 곳에서 직접 물건을 골라본 적이 없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장 따뜻해 보이는 도시락과 삼각김밥, 그리고 뜨거운 김이 나는 우유를 집어들었다. 계산을 하려 지갑을 꺼내려던 그는 자신이 지갑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늘 김비서가 처리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잠시 멈칫했다가 주머니에서 구겨진 명함 지갑을 꺼내 자신의 개인 비서인 김비서의 명함을 아르바이트생에게 건넸다. 이쪽으로 연락하면 K글로벌에서 처리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 중에 가장 따뜻한 걸로 전부 주세요. 아르바이트생이 황급히 바코드를 찍는 동안 지훈은 뜨거운 우유를 먼저 아이 앞에 놓았다. 마셔. 아이는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우유와 지훈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지훈은 다시 한번 말했다. 독이라도 탔을까봐 그러나 마셔. 따뜻할 때. 그는 테이블 위에 방금 산 도시락과 김밥들을 밀어놓았다. 아이는 한참을 망설였다. 그러다 천천히 작은 손을 뻗어 우유팩을 잡았다. 손이 너무 차가워서인지 아니면 너무 배가 고파서인지 아이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한 모금, 두 모금. 따뜻한 우유가 목을 타고 넘어가자 아이의 굳어있던 얼굴이 조금 풀리는 듯했다. 아이는 허겁지겁 도시락을 열어 밥을 입안으로 밀어넣기 시작했다. 볼이 미어터지도록 음식을 밀어넣는 모습은 처절하기까지 했다. 지훈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아려왔다. 20년 전 마지막으로 보았던 동생 지은이의 모습이 떠올랐다. 놀이공원에서 솜사탕을 볼이 터져라 먹던 그 아이. 만약 지은이가 살아있었다면 어딘가에서 이렇게 그는 고개를 세차게 저어 끔찍한 상상을 털어냈다. 그는 김비서의 명함 한 장을 더 꺼내 아이 앞 테이블에 밀어놓았다. 무슨 일 생기면 이쪽으로 연락해. 그때였다. 음식을 삼키던 아이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입가에 밥풀을 묻힌 채 아이는 지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이나 경계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이답지 않은 기묘한 자존심이었다. 동정, 필요 없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비에 젖어 쉰 듯 했지만 단호했다. 지훈은 어이가 없다는 듯 한쪽 입꼬리를 올렸다. 이 상황에 동정 타령이라니. 아이는 품속에서 아까 그 곰팡이 핀 식빵을 꺼내려다 멈칫했다. 대신 아이는 자신의 더러워진 옷 주머니를 뒤져 무언가를 꺼내 테이블 위에 탁 소리나게 올려놓았다. 하지만 이 밥값은 빚입니다. 아이는 지훈이 준 명함을 집어들었다. 여기로 연락하면 된다고 했죠. 이 빚 꼭 갚을게요. 지훈의 시선이 테이블 위에 놓인 그 무언가로 향했다. 그것은 빚을 갚기에는 터무니없는 작고 낡은 나무 머리핀이었다. 지훈은 헛웃음이 나왔다. 그는 이런 식의 관심을 끌려는 수작을 수없이 봐왔다. 하지만 아이의 눈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았다. 그 눈에는 자신을 동정의 대상으로 보는 이 낯선 남자에 대한 일종의 분노마저 서려 있었다. 빚이라. 지훈이 나직이 읊조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음대로 해. 그는 편의점 문을 열고 다시 빗속으로 걸어 나갔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김 비서가 수건을 건넸다. 회장님, 감기 드십니다. 대체. 지훈은 젖은 머리를 털어내며 창밖을 보았다. 편의점 통유리창 너머로 아이가 여전히 그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그 작은 손에는 그가 준 명함이 굳게 쥐어져 있었다. 출발하지. 차가 다시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훈은 눈을 감았다. 이상하게도 그 낡은 나무 머리핀의 모양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다음 날 K글로벌 타워. 100층의 회장 집무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냉랭한 정적에 잠겨 있었다. 강지훈은 간밤의 폭우가 남긴 흔적처럼 말끔하게 씻겨나간 서울의 정형을 무감각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수십 건의 보고서가 그의 결재를 기다렸고 1분 단위로 쪼개진 스케줄이 그를 압박했다. 어젯밤 편의점에서 있었던 일은 그의 일상이라는 거대한 톱니바퀴에서 살짝 튀어나온 미세한 이물감 정도에 불과했다. 혹은 그렇게 스스로를 세뇌했다. 오전 10시 긴급 임원회의가 한창일 때였다. 칼그로발의 차세대 반도체 사업 전략을 논하던 중 지훈의 전용 태블릿에 김비서의 긴급 호출이 떴다. 김비서는 지훈이 회의 중일 때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를 방해하지 않는 인물이었다. 지훈은 미간을 찌푸리며 회의를 잠시 중단시켰다. 무슨 일이지? 회의실 밖에서 연결된 인터폰 너머로 김비서의 드물게 당황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회장님, 죄송합니다만 로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훈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문제가 생겼으면 처리하게 나한테까지 보고할 일인가? 그게 한 아이가 어제 회장님께서 만나신 그 아이 같습니다. 1층 로비 보안 검색대를 뚫고 들어와서 회장님을 만나야 한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빚을 갚으러 왔다고. 회의실에 있던 임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지훈에게 쏠렸다. 빚을 갚으러 온 아이라는 비현실적인 단어 조합에 모두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지훈은 순간 멍해졌다. 어젯밤 그 아이의 당돌한 눈빛이 떠올랐다. 이 거대한 K글로벌 타워. 대한민국에서 가장 철저한 보안을 자랑하는 이 성체에 고작 8살배기 아이가 빚을 갚겠다며 쳐들어왔단 말인가. 실소가 터져 나오려다 멈췄다. 지훈은 마이크를 껐다. 김비서, 지금 장난하나? 절대 아닙니다. 회장님, 아이가 손에 웬 낡은 깡통 상자를 들고 그걸 회장님께 전해야만 빚을 갚는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안팀이 제지하려 하자 아이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는 바람에 로비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이라도 몰리면 김비서의 말은 K글로벌의 이미지를 걱정하고 있었다. 지훈은 지끈거리는 관자 놀이를 눌렀다. 귀찮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 알 수 없는 호기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 곰팡이 핀 식빵을 지키려던 아이. 100만 의자 만원짜리 재킷을 덮어줘도 고마워하지 않던 아이. 그리고 빚을 갚겠다고 선언하던 그 눈. 회의는 10분간 정회하지.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임원들이 웅성거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김비서, 그 아이 100층으로 데려와. 김비서의 숨 넘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100층, 집무실 말씀이십니까, 회장님? 그건 5분 주지. 그 안에 내 눈앞에 데려다 놓게. 지훈은 전화를 끊고 집무실로 돌아왔다. 그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팔짱을 꼈다. 대체 무슨 생각일까? 돈을 요구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더 교묘한 방식으로 동정을 사려는 것인가? 그는 수많은 종류의 탐욕과 위선을 봐왔고 이번에도 그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잠시 후 육중한 원목,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김비서가 파랗게 질린 얼굴로 아이를 데리고 들어왔다. 한윤아. 어제 지훈이 이름을 물어보지도 않았던 그 아이였다. 아이는 여전히 어제 입었던 그 더럽고 낡은 옷차림 그대로였다. 하지만 분명 어제와는 달랐다. 아이는 이 거대하고 화려한 공간에 전혀 주눅들지 않았다. 오히려 두 눈을 똑바로 뜨고 100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풍경과 지훈의 거대한 책상을 꼼꼼히 훑어보고 있었다. 나가보게. 지훈의 말에 김비서는 망설이다가
이내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다. 집무실에는 다시 정막이 흘렀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스피커에서 희미하게 흘러나오는 바흐의 음악만이 두 사람 사이에 정적을 메우고 있었다. 유나는 지훈의 책상 앞까지 성큼성큼 걸어왔다. 아이는 키가 작아. 책상 너머에 지훈을 올려다보려면 고개를 한껏 젖혀야 했다. 무세운 용건이지 빚을 갚으러 왔다고.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일부러 더 위압적으로 굴었다. 이 건방진 아이에게 현실을 가르쳐줄 필요가 있었다. 유나는 대답 대신 품에 꼭 안고 있던 낡은 철제 상자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쿠웅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최고급 마호가니 원목, 책상 위에 붉게 녹이 세운 낡은 과자 상자가 놓였다. 극도로 이질적인 풍경이었다. 아저씨가 어제 사준 밥 맛있었어요. 유나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여전히 쉬어 있었지만 어제보다 훨씬 또렷했다. 하지만 난 동냥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그 빚의 대가인가? 지훈이 붉은 깡통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그는 이 우스꽝스러운 연극을 빨리 끝내고 싶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는 상자를 열기 위해 애썼다. 녹이 세우러 잘 열리지 않는지 작은 손이 하얗게 질리도록 힘을 주었다. 엄마가 그랬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받은 게 있으면 꼭 갚아야 한다고. 유나는 낑낑대며 말을 이었다. 이건 우리 엄마가 나한테 준 것 중에 제일 비싼 거예요. 엄마가 아저씨 같은 부자한테도 이 정도면 밥 한 끼 값은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받고 다시는 나 불쌍하게 쳐다보지 마요. 드디어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상자 뚜껑이 열렸다. 지훈은 무심하게 상자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예상과는 달랐다. 상자 안에는 돈이 들어있지 않았다. 그렇다고 값비싼 보석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낡고 색바랜 벨벳 천 위에 조잡해 보이기까지 하는 물건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것은 나무로 만든 나비 모양 머리핀이었다. 지훈은 한쪽 눈썹을 찡그렸다. 이게 다인가 이 낡아빠진 나무 조각 하나로 자신을 찾아온 것이란 말인가. 그는 이 아이가 자신을 모욕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꼬마야, 지금 나랑 장난하는. 지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의 시선이 그 머리핀에 고정되었다. 그것은 분명 조악했다. 나뭇결은 거칠었고 나비의 한쪽 날개는 끝이 살짝 부러져 있었다. 누군가 칼로 직접 깎아 만든 듯 표면은 울퉁불퉁했다. 하지만 지훈은 그 머리핀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의 심장이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토록 세차게 뛴 적이 없었던 그 심장이 마치 거대한 망치로 얻어맞은 듯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유나는 상자에서 그 머리핀을 조심스럽게 꺼내 지훈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거면 돼요. 아이가 물었다. 지훈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은 듯 했다. 그의 모든 신경이 저 작은 나무 나비에 집중되었다. 아니, 정확히는 나비에 부러진 한쪽 날개 끝, 그곳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흔적에 고정되었다. 불에 그을린 듯한 아주 작은 검은 점. 시간이 멎었다. 강지훈의 귓가에서 바흐의 음악이 사라지고 창밖 서울의 분주한 풍경이 아득하게 멀어졌다. 그의 시야에는 오직 책상 위에 놓인 붉은 녹이 세운 깡통 뚜껑, 옆에 초라하게 자리한 그 낡은 나무 머리핀 하나만이 존재했다. 나비 모양, 거친 나뭇결, 비뚤어진 더듬이, 그리고 오른쪽 날개 끝에 선명하게 찍힌 작은 검은 점. 그것은 불에 그을린 자국이었다. 지훈은 숨을 쉴 수 없었다.
20년 동안 단단하게 봉인해 두었던 기억의 수문이 이 보잘것없는 나무 조각 하나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의 손이, 언제나 냉정함을 유지하던 개글로벌 회장의 손이, 수만 통의 서류에 결제 사인을 하던 그 손이 0.1초의 오차도 없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 머리핀을 알아보았다. 모를 수가 없었다. 그것은 그의 10살 인생, 그의 유일했던 죄책감의 증표이자 사라져버린 동생의 마지막 흔적이었다. 햇살이 유난히 눈부셨던 20년 전의 어느 봄날 오후, 10살의 강지우는 할아버지의 작업실에서 몰래 훔쳐온 배나무 조각을 붙들고 있었다. 이미 그때부터 완벽주의자 기질이 다분했던 그는 5살 터울의 여동생 지은이의 생일 선물을 제 손으로 만들고 있었다. 지은이는 오빠가 하는 모든 것을 따라 하고 싶어 했고, 그 중에서도 오빠의 방에 있는 복잡한 모형 비행기들을 유난히 좋아했다. 오빠, 나도 날개. 그는 서툰 조각칼로 며칠 밤낮을 끙끙대며 나비 모양을 깎았다. 울퉁불퉁하고 볼품없었지만 그는 만족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가져온 인두기로 머리핀 뒷면에 자신의 이니셜 KJH를 새기려 했다. 그가 막 인두기에 불을 올렸을 때였다. 오빠 아빠가 놀이공원 간대 롯데월드. 지은이가 작업실 문을 활짝 열고 뛰어들어오며 그의 팔에 매달렸다. 놀란 지은의 손에서 뜨거운 인두기가 미끄러졌고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애써 만든 나비의 오른쪽 날개 끝을 태워버렸다. 작은 검은 점이 생겼다. 지우는 울컥 화가 치밀어 동생을 밀쳤다. 강지은, 너 때문에 다 망쳤잖아. 저리 가. 10살 소년의 분노에 지은이의 큰 눈의 금세 눈물이 그렁그렁 찼다. 지은이는 울음을 터뜨렸고 그 울음소리에 지우는 곧바로 죄책감에 휩싸였다. 그는 어설프게 동생의 눈물을 닦아주며 망가진 머리핀을 건넸다. 울지 마. 이거 망가진 거 아니야. 원래 이렇게 점 찍은 거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라고. 지은이는 금세 울음을 그치고 활짝 웃었다. 정말 하나밖에 없는 내거. 그날 오후 놀이공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지은이는 그 머리핀을 소중하게 머리에 꽂았다. 그리고 그것이 지은이 본 동생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시끄러운 퍼레이드 음악 소리, 달콤한 솜사탕 냄새. 아빠의 전화를 받느라 정말 잠시 잡고 있던 손을 놓았을 뿐이었다. 1초였을까? 10초였을까? 수화기 너머의 업무 지시에 정신이 팔렸던 그는 고개를 돌렸고 방금까지 그 자리에 있던 지은이는 사라졌다. 붉은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에는 그을린 자국이 있는 나무 나비를 꽂은 채로 그날 이후 강지훈의 시간은 멈췄다. K글로벌의 후계자로서 완벽하게 자신을 단련시켰지만 그의 내면은 20년 전 그날 롯데월드 분수대 앞에서 길을 잃은 10살 소년 그대로였다. 아저씨, 유나의 목소리가 지훈을 현실로 거칠게 끌어당겼다. 지훈은 자신이 책상을 부술듯이 움켜쥐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눈앞의 아이, 한유나, 이 아이가 대체 왜 20년 전 사라진 동생의 머리핀을 가지고 있는가? 억눌러왔던 분노와 고통, 그리고 신락 같은 희망인지 절망인지 모를 감정이 뒤엉켜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의 이성은 이 모든 것이 교묘하게 짜인 사기극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K 글로벌의 회장인 자신에게 접근하려는 수많은 시도 중 하나일 수도 있었다. 어쩌면 이 아이는 누군가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의 본능이 20년 묵은 상처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저 머리핀은 진짜였다. 저 검은 점은 자신과 지은이만이 아는 비밀의 표식이었다.
지우는 자신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알지 못했다. 그는 거대한 마후간이 책상을 단번에 가로질러 아이의 앞에 섰다. 그의 큰 그림자가 아이의 작은 몸을 완전히 뒤덮었다. 유나는 이 거구의 남자가 뿜어내는 살기에 가까운 기백에 눌려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이미 등 뒤에 책상이 막혀 있었다. 지우는 손을 뻗었다. 아이를 때리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확인하고 싶었다. 그의 크고 뜨거운 손이 유나의 가냘픈 어깨를 움켜쥐었다. 아이의 뼈가 으스러질 듯 가늘었다. 지우는 아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어제 편의점에서 보았던 경계심과 자존심으로 가득 찼던 그 눈. 지금 그 눈에는 생전 처음 보는 두려움이 어리고 있었다. 지우는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갈라져 나왔다. 그것은 질문이 아닌 절규에 가까웠다. 너 이거 어디서 났어? 강지훈의 거친 숨소리가 100층 집무실의 완벽한 정적을 깨뜨렸다. 그의 손에 붙잡힌 한유나의 어깨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가냘팠다. 아이는 태어나서 처음 겪는 어른의 적나라한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기세에 눌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유나의 눈에 그렁그렁 맺혔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아이는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엄마가 줬어요. 유나는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다. 엄마, 유품이에요. 그 말은 지훈에 끓어오르던 이성을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유품. 죽은 사람의 물건이라는 뜻이었다. 지훈은 저도 모르게 유나의 어깨를 잡았던 손에서 힘을 풀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아이를 꿰뚫을 듯 날카로웠다. 엄마라니, 내 엄마가 이걸 가지고 있었다고. 유나는 재빨리 지훈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책상 위에 놓인 나무 머리핀을 다시 낡은 깡통 상자 안으로 집어넣었다. 마치 이 남자가 그것을 빼앗아 가기라도 할 것처럼 필사적인 몸짓이었다. 만지지 마요. 이건 내 거예요. 아이는 상자를 품에 꼭 안고 지훈을 노려보았다. 공포는 어느새 분노로 바뀌어 있었다. 엄마가 그랬어요. 이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거라고. 꼭 지켜야 한다고. 지훈은 한 걸음 물러섰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 소파에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20년 전 사라진 동생의 머리핀. 그것이 유품이 되어 돌아왔다. 그리고 이 아이는 그것을 엄마에게서 받았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 아이의 엄마는... 지훈은 끔찍한 가설을 애써 밀어냈다. 내 엄마. 이름이 뭐지? 지금 어디 있어? 유나는 잠시 망설였다. 아이는 이 거대하고 차가운 남자를 믿어야 할지 판단하려 애쓰는 듯했다.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죽었어요. 한 달 전에 병원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다시 물기에 젖어들었다. 지금은 할머니랑 둘이 살아요. 할머니가 아파요. 약 사야 해요. 그래서 아저씨 밥값 갚으러 온 거예요. 엄마가 이거면 밥 한 끼 값은 된다고 했으니까. 지훈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아이의 뒤죽박죽인 말 속에서 그는 가장 끔찍한 진실의 조각들을 발견하고 있었다. 죽은 엄마, 아픈 할머니, 그리고 빚을 갚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던 이 머리핀. 지훈은 인터폰을 눌렀다.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거웠다. 김비서, 당장 한유나라는 아이의 모친, 사망 기록 확인해. 병원, 사인, 전부. 그는 유나를 바라보았다. 내 할머니 어디 계시지? 유나는 경계심을 풀지 않았다. 왜요? 아프다고 했잖아. 약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의사가 필요할 수도 있어.
지우는 평생 누구에게도 해본 적 없는 다정한 목소리를 내려고 애썼다. 데려다줘. 내가 돕겠다는 게 아니야. 그냥 확인하고 싶을 뿐이다. 네가 이 머리핀을 가질 자격이 있는지. 유나는 한참을 지훈과 눈싸움을 하듯 그를 쳐다보았다. 아이는 어른들의 거짓말에 이골이 난 듯 했다. 하지만 결국 할머니의 약값이 절실했는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따라와요. 하지만 우리 할머니한테 함부로 말하면 가만 안 둘 거예요. 지우는 헛웃음이 나왔다. 이 상황에서도 자신을 협박하는 이 아이가 기가 막히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K글로벌 타워 100층에서 출발한 제네시스기 기구심 세단은 서울의 가장 화려한 중심부를 벗어나 도시의 가장 어둡고 후미진 곳으로 향했다. 차창 밖 풍경이 초고층 빌딩에서 낮고 낮은 빌라로, 다시 거미줄처럼 얽힌 전선이 하늘을 가린 비좁은 골목길로 바뀌어갔다. 지우는 자신이 평생 발 디딜 일 없으리라 생각했던 서울에 남은 마지막 달동네의 입구에 서 있었다. 비에 젖어 축축하고 퀴퀴한 곰팡내와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유나는 익숙하다는 듯 가파르고 좁은 시멘트 계단을 앞장서 올라갔다. 지우는 값비싼 구두가 더러워지는 것도 잊은 채 아이의 뒤를 말없이 따랐다. 그의 심장이 발밑의 불안정한 계단처럼 위태롭게 흔들렸다. 만약 이 아이의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의 동생 지은이가 이런 곳에서 이런 냄새를 맡으며 살다가 그는 더 이상 생각하는 것을 거부했다. 유나가 멈춰 선 곳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연립주택의 지하. 그 중에서도 가장 구석진 방 앞이었다. 녹슨 철문에는 사람 두엇이 겨우 드나들 법한 쪽문이 달려 있었다. 유나는 문을 두드렸다. 할머니나 유나야, 문 열어줘. 안에서 한참 동안 기침 소리가 들리더니 쇠가 긁히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지훈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지옥도나 다름없었다.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어른 한 명이 겨우 누울 수 있는 좁디좁은 쪽방이었다. 방 안은 양냄새와 곰팡내가 진동했고 한쪽 구석에 누워있는 깡마른 노파가 힘겹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유나는 익숙하게 달려가 노파의 등을 쓸어내렸다. 할머니, 괜찮아. 약 사왔어야 하는데. 노파는 유나를 보고 희미하게 웃어주려다. 유나의 뒤에 서 있는 거대한 그림자, 지훈을 보고 사색이 되었다. 누구야? 유나야. 이 사람은. 노파는 겁에 질려 유나를 끌어당겼다. 지훈은 이 비참한 현실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 노파는 유나의 친할머니가 아니었다. 유나의 엄마, 한미경이라는 여자가 길에서 쓰러진 자신을 거두어 함께 살았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이였다. 유나는 방 한쪽에 놓인 작은 밥상을 가리켰다. 할머니, 어제 그 아저씨야. 나 밥 사준 아저씨. 빚 갚으러 갔다가 할머니 아프다고 하니까 따라왔어. 지우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노파 앞 무릎을 꿇었다. 그의 무릎이 차갑고 축축한 시멘트 바닥에 닿았다. 한미경 씨, 유나 엄마 말입니다. 혹시 유품 중에 이런 머리핀이 있었습니까?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나무나비 머리핀을 꺼내 보였다. 노파의 눈이 희미하게 가늘어졌다. 노파는 그 머리핀을 알아보는 듯 했다. 아, 미경이가 늘 손에 쥐고 있던 거. 노파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그 아이 죽기 전에 나한테 이걸 주면서 혹시 유나가 너무 힘들면 이 머리핀을 가지고 K글로벌이라는 데를 찾아가라고. 이 머리핀 주인을 찾으면 유나를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지훈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K글로벌,
지은이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누구인지, 오빠가 누구인지. 지훈은 마지막 남은 이성을 붙들고 노파에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자신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처절하게 떨리고 있었다. 어르신, 혹시 한미경이라는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은 듣지 못하셨습니까? 노파는 고개를 저었다. 미경이는 그냥 미경이었어. 너무 착하고 불쌍한 아이. 지훈은 절망했다. 이대로 끝인가? 그는 머리핀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제발 기억해 보십시오. 강씨, 성을 가진 이름. 들어본 적 없으십니까? 지훈의 절박한 눈빛의 노파는 오래된 기억을 더듬으려 애썼다. 강씨, 노파의 눈이 허공을 헤매다 어느 한 지점에 고정되었다. 아, 미경이가 가끔 잠꼬대를 했어. 자기 이름은 그게 아니라고. 자기 진짜 이름은 강지은이라고. 강지은. 그 이름이 곰팡내. 나는 지하방의 축축한 공기 속에 메아리 쳤다. 그것은 강지훈의 20년 묵은 상처를 꿰뚫는 예리한 칼날이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 20년 동안 억지로 버티고 서 있던, 위태롭던 그의 세상이 마침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다. 그는 거구의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은 노파 앞에서 휘청거렸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노파를 향하지 않았다. 그의 모든 감각은 자신을 공포와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쳐다보는 작은 아이, 한유나에게 고정되었다. 유나, 한미경의 딸, 아니, 강지은의 딸, 지은이. 20년 전 롯데월드에서 사라진 그의 동생, 그을린 자국이 있는 나무나비, 머리핀을 꽂고 있던 아이. 그 동생이 살아있었다. 이 지옥 같은 도시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서 다른 이름으로 숨죽여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다 죽었다. 한 달 전에 병원에서 이 차가운 아이만을 남겨둔 채, 지훈의 입에서 의미를 알 수 없는 신음이 터져 나왔다. 100층 집무실의 K글로벌 회장 강지훈은 그곳에 없었다. 20년 전 분수대 앞에서 동생의 손을 놓쳤던 10살짜리 소년. 그 죄책감의 망령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는 유나에게로 비틀거리며 다가갔다. 유나는 이 남자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놀라 뒷걸음질 쳤지만 이내 차가운 벽에 등이 부딪혔다. 지훈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거친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어제 자신이 입혀주었던, 이제는 구겨지고 더러워진 재킷을 입고 있는 유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손을 뻗었다. 어제 편의점에서처럼 거칠지 않게 20년 만에 되찾은 보물을 만지듯 조심스럽게 아이의 뺨을 감쌌다. 아이의 얼굴은 깡말랐지만 그 눈매, 그 고집스럽게 담은 입술, 그 모든 것이 20년 전 기억 속 지은이의 모습과 겹쳐졌다. 네오, 지은의 목소리가 억눌린 울음에 잠겨 있었다. 너였구나, 지은아, 지은이가 너를...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뜨거운 무언가가 그의 목구멍을 막고 20년 동안 말라붙었던 눈시울을 적셨다. 제게의 얼음 심장. 강지훈이 울고 있었다. 소리내지 못하는 울음이었다. 어깨를 들썩일 수도, 얼굴을 감쌀 수도 없는, 그저 온몸의 피가 눈물이 되어 역류하는 듯한 고통스러운 통곡이었다. 유나는 이 거대한 어른의 눈물에 당황했다. 아이는 자신을 붙잡은 남자의 손을 뿌리치지도 그에게 안기지도 못했다. 그저 이 모든 비현실적인 상황을 멍하니 받아들이고 있었다. 아저씨, 왜 울어요? 그 순진한 물음에 지훈의 죄책감은
수백 배로 증폭되었다. 내가 너희 엄마를 지키지 못해서, 내가 20년 동안 내 동생이 이런 곳에서 죽어가도록 방치했기 때문에. 그때 지훈의 주머니에서 날카로운 진동이 울렸다. 김비서였다. 지훈은 아이의 뺨을 감쌌던 손을 거두고 미친 사람처럼 휴대폰을 찾아 헤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회장님, 한미경 씨 사망 기록 찾았습니다. 한 달 전 서울 의료원에서. 닥쳐, 지훈이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지금 당장 내 위치로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팀을 보내. 전부, 그리고 유전자 검사팀도 준비시켜. 가장 빠른 걸로. 전화를 끊은 지훈은 다시 유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방금 전의 슬픔 대신 얼음장 같은 냉기와 무서운 결의로 번뜩였다. 그는 확인해야 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서류로 확인해야만 했다. 유나야. 그가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지금부터 아저씨가 아니라 삼촌이다. 그는 유나를 안아들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가족의 무게였다. 가볍지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무거운 책임감이었다. 지훈은 기침하는 노파에게 고개를 돌렸다. 어르신, 제 동생을, 지은이를 거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유나를 품에 안은 채 그 지옥 같은 쪽방을 빠져나왔다. 비좁은 골목길을 내려오는 그의 걸음은 올라갈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빠르고 단호했다. 그날 밤 서울 시내가 발 아래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VIP 병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지훈의 손에 쥐어졌다. 친족관계 확률 99.99%. 종이 한 장이 20년의 세월을, 그 모든 고통과 의문을 한순간에 증명해냈다. 한유나는 강지은의 딸이었고 그의 조카였다. 그는 유나가 잠든 침대맡에 한참을 서 있었다. 아이는 여전히 그 낡은 나무 나비 머리핀을 깡통 상자에 넣은 채 꼭 끌어안고 잠들어 있었다. 지훈은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슬픔이 빠져나간 자리를 차갑고 단단한 분노가 채우기 시작했다. 20년 전 그날, 지은이의 유괴는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다. 당시 K글로벌은 후계자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었고, 아버지는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J글로벌의 박성재 회장과 치열하게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그때는 그저 의심뿐이었다. 물증도 없었고, 아버지는 경쟁사의 비열한 흔들기일 뿐이라며 사건을 축소하려 애썼다. 하지만 이제 지은이의 죽음과 유나의 존재는 그 모든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었다. 박성재, 그가 자신의 동생을 유괴했고 그 결과 동생은 길거리에서 비참하게 죽어갔다. 이것은 더 이상 비즈니스 경쟁이 아니었다. 이것은 피해 대가를 요구하는 복수였다. 강지훈의 눈이 100층 아래 도시의 불빛보다 더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적힌 종이 한 장은 강지훈의 20년을 지탱해온 위태로운 이성의 둑을 무너뜨리는 동시에 그의 남은 생을 지탱할 새로운 버팀목을 세웠다. 그것은 분노라는 이름의 검은 강철 기둥이었다. 다음 날 새벽, 지훈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밤새 조카 유나의 잠든 얼굴과 20년 전 잃어버린 동생, 지은의 마지막 모습을 번갈아 떠올렸다. 그 두 얼굴은 너무나도 닮아 있었고 그 닮음은 지훈의 심장을 더욱 날카롭게 도려냈다. 그는 병실을 나왔다. 김 비서가 이미 복도에서 밤을 새운 듯 붉게 충혈된 눈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김 비서. 지훈의 목소리는 잠기지 않았으나 평소보다 10배는 더 차가워져 있었다.
당장 K글로벌이 보유한 가장 안전하고 은밀한 장소로 아이와 어르신을 이송하게. 병원이 아닌 곳, 누구의 눈에도 띄어서는 안 돼.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진이 24시간 상주 대기할 수 있는 곳으로. 김 비서는 이성적인 질문을 던지려다 입을 다물었다. 왜? 라고 묻는 대신 알겠습니다, 회장님.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K글로벌 VVIP 연수원이 있습니다. 현재 비어있고 자체 의료시설 및 최고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1시간 주지. 그곳을 완벽한 병원으로 바꿔놓게. 유나와 어르신이 옮겨지는 과정은 그림자도 남기지 말게. 지훈이 다시 병실로 돌아왔을 때 유나는 막 잠에서 깨어 낯선 천장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아이는 지훈을 보자마자 반사적으로 품속의 깡통 상자를 확인했다. 아저씨, 아니, 삼촌. 아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불안에 차 있었다. 지훈은 침대맡에 앉았다. 그는 어떻게 이 아이를 대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30년 인생 동안 가족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발음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유나야, 그가 어렵게 입을 뗐다.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갈 거다. 할머니도 같이. 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려다. 그 낡은 나무 머리핀을 만졌던 자신의 손이 너무 더럽혀져 있다는 생각에 주먹을 쥐었다가 폈다. 거기선 할머니가 제대로 치료받으실 수 있어. 너도 더 이상 비 맞으며 빵을 지키지 않아도 돼. 유나는 지훈의 말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할머니가 치료받는다는 말에 경계심을 조금 풀었다. 정말이에요, 할머니. 안 아프게 해줄 수 있어요. 그래. 지훈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그는 유나를 안아들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온기였다. 지훈은 그렇게 그의 유일한 혈육과 동생의 마지막 흔적을 지켜준 노파를 K글로벌의 가장 깊은 성체 안으로 숨겼다. 같은 시각, 서울의 또 다른 펜트하우스에서는 J글로벌의 박성재 회장이 아침 조깅을 마치고 상쾌한 표정으로 유기농 주스를 마시고 있었다. 그는 방송국에서 온 카메라를 향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열변을 토하는 중이었다. 기업은 이윤 추구 집단이 아닙니다. 사회와 함께 호흡하고 소외된 이웃을 보듬는 등대가 되어야 합니다. J글로벌이 매년 수백억 원을 장학재단에 기부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카메라가 꺼지자 박성재의 자비로운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비서가 다가와 태블릿을 내밀었다. 회장님, K글로벌의 강지훈 회장. 요즘 동향이 조금 이상합니다. 이상하다니 그 얼음 송곳 같은 놈이 뭘 또 사고 쳤나. 박성재는 지훈의 아버지와의 오랜 악연 때문에 그 아들인 지훈 역시 눈엣 가시처럼 여겼다. 그게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K글로벌의 전용 의료팀과 보안팀이 대거 이동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비서의 보고에 박성재가 흥미롭다는 듯 눈을 빛냈다. 강지훈이 아픈가 하긴 그 나이에 그 많은 걸 짊어지고 있으니 골병이 들어도 이상할 게 없지. 비서는 고개를 저었다. 그것보다는 한 아이를 데리고 있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노숙자 같은 행색의 여자아이였다고 합니다. 강 회장이 직접 그 아이를 안고 병원에 나타났고 오늘 새벽 극비리에 어딘가로 옮겼다고 합니다. 이 보고에 박성재는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 강지훈이 하하, 그거 걸작이군. 그 피도 눈물도 없는 녀석이 갑자기 어디서 자선 사업이라도 벌이는 건가. 아마도 이미지 메이킹이 아닐까 싶습니다. 워낙 냉혈한 이미지가 강하니 그런 쇼맨십이라도. 비서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덧붙였다. 박성재는 고개를 저었다. 아냐, 그놈은 그런 짓 할 놈이 못 돼. 쇼맨십도 머리가 돌아가야 하는 거지. 아마
진짜 무슨 약점이라도 잡혔거나 아니면 그저 변덕이겠지. 내버려둬. 고작 아이 하나 데려다 키우는 게 우리 J글로벌의 자선재단 규모에 비하면 발톱의 때만도 못하지. 박성재는 K글로벌의 후계 구도를 흔들기 위해 20년 전 저질렀던 자신의 작은 실수를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에게 유괴는 그저 경영 전략의 하나였고 사라진 아이는 실패한 카드의 잔재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발밑에서 20년 묵은 화산이 깨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거대한 자선사업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었다. 한편 K글로벌 100층 집무실로 돌아온 강지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유나를 만나기 전 텅 빈 껍데기로 앉아있던 그 회장 의자에 다시 앉았다. 하지만 이제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박성재라는 명확한 목표가 새겨져 있었다. 그는 K글로벌의 법무팀, 재무팀, 그리고 아무도 그 존재를 모르는 그림자팀의 수장들을 호출했다.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듣도록. 지훈의 목소리는 집무실의 온도를 몇 도는 낮출 만큼 차가웠다. J글로벌의 박성재, 그 인간의 모든 것을 파헤친다.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자금 흐름, 비자금, 탈세, 돈 세탁, 먼지 한 톨까지 샅샅이 뒤져. 그리고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20년 전 내 동생 강지은의 실종 사건 서류 원본으로 다시 가져와. 팀장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들은 K글로벌의 후계자였던 강지은의 실종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박성재와 연관되어 있음을 직감했다. 이것은 두 재벌 그룹 간의 전면전,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회장님, A글로벌을 정면으로 치시는 것은 정면. 지훈이 그들을 비웃듯 바라보았다. 아니, 나는 그 인간이 평생 쌓아 올린 모든 것을,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자선가라는 위선적인 가면까지 내 손으로 직접 벗겨내고 그를 지옥의 가장 밑바닥으로 끌어내릴 것이다. 시간은 두 개의 속도로 흘러갔다. 강지훈이 100층 집무실에서 보내는 시간은 1초가 1년 같았고 경기도 외곽 VVIP 연수원에서 유나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1년이 1초처럼 흘러갔다. 연수원은 K글로벌이 보유한 최고의 기술력으로 하룻밤 사이에 완벽한 의료 요양시설로 변모했다. 유나의 할머니, 즉 지은이를 마지막까지 거두었던 노파는 생애 처음으로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으며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다. 유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영양실조로 깡말랐던 아이의 뺨에 살이 오르기 시작했고 지하 쪽 방에 곰팡내 대신 깨끗한 비누 냄새가 났다. 하지만 아이는 여전히 매일 밤 그 낡은 깡통 상자를 끌어안고 잠들었다. 지우는 아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비싼 인형과 최신형 태블릿 PC를 사다 주었지만 유나는 그것들에는 별다른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 아이에게는 엄마의 유품인 그 머리핀이 세상의 전부였다. 지우는 그 어색한 삼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애썼다. 그는 주말마다 연수원을 찾았지만 유나와 단둘이 남겨지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굳은 얼굴로 아이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는 30년 평생 대화가 아닌 명령과 보고에만 익숙한 사람이었다. 유나는 그런 지훈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아이는 오히려 지훈에게 다가와 묻곤 했다. 삼촌은 왜 맨날 화난 얼굴이에요? 어느 날 저녁, 지훈은 노파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유나의 방으로 갔다. 유나는 태블릿 PC 대신 낡은 깡통 상자에서 그 나무 나비 머리핀을 꺼내 손수건으로 닦고 있었다. 부러진 날개 끝, 그을린 자국이 선명했다. 지훈은 아이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그거 그렇게 소중해.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그랬어요. 이거 오빠가 준 거라고. 세상에서 제일 멋진 오빠가 자기를 위해 만들어준 거라고. 지훈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지은이는 그 모든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디면서도 자신을 원망하지 않았던 것이다. 오히려 자신을 세상에서 제일 멋진 오빠로 기억하고 있었다. 지훈은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유나가 그를 올려다보았다. 우리 엄마 오빠, 그럼 삼촌이에요. 지훈은 그 말에 대답 대신 아이의 작은 손 위에 자신의 큰 손을 덮었다. 내가 고쳐줄게. 그 머리핀. 그날 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훈은 결심했다. 동생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그리고 자신의 유일한 죄책감의 증거였던 그 삶을 짓밟은 자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리라. 그는 더 이상 이 복수를 망설이지 않았다. 유나의 순수한 믿음은 그의 분노에 가장 강력한 연료를 부어주었다. 그는 20년 전의 진실을, 그리고 현재의 정의를 되찾아야만 했다. 다음 날 오전 K글로벌 100층 집무실. 그림자팀의 수장이 지훈 앞에 섰다. 회장님, 지시하신 J글로벌 ENC의 비자금 내역입니다. 박성재 회장이 차명으로 관리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최소 500억 원 이상의 자금이 해외로 유출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지훈은 보고서를 천천히 넘겼다. J글로벌 ENC는 J글로벌의 핵심 계열사 중 하나였고 박성재의 자선사업 자금줄이기도 했다. 이걸 터뜨리면 J글로벌은 휘청이겠군. 지훈이 나직이 말했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부족해. 그는 보고서의 특정 부분을 가리켰다. 이 비자금의 사용처, 이 중에 20년 전부터 꾸준히 매달 특정 개인 계좌로 송금된 내역이 있군. 자문료라는 명목으로. 예, 회장님,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상할 정도로 정기적입니다. 추적해본 결과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지훈은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됐네. 그가 누구인지 알아. 20년 전 내 동생을 유괴했던 그 쓰레기지. 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박성재가 유괴범에게 20년 동안 입막음용 돈을 보내고 있었다는 증거였다. 회장님, 이 증거라면 박성재를... 아니, 아직이야. 지훈은 냉정했다. 이걸로 그를 무너뜨릴 순 있겠지. 하지만 난 그가 무너지는 걸 원하는 게 아니야. 그가 스스로 가장 높은 곳에서 추락하길 바라네. 지훈은 다른 서류를 집어들었다. 비자금 내용만 깨끗하게 정리해서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에 익명으로 제보하게. K글로벌의 흔적은 단 하나도 남기지 마. 이건 J글로벌 내부의 비리를 고발하는 의로운 내부 고발자의 편지여야 해. 팀장은 지훈의 의도를 알아챘다. 박성재를 살인 교사범이 아닌 부도덕한 기업인으로 먼저 낙인 찍으려는 것이었다. 그날 오후 J글로벌 ENC의 조직적인 탈세 및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익명의 제보가 대한민국 금융당국을 뒤흔들었다. 즉각적인 세무조사와 검찰 조사가 착수되었고 J글로벌 ENC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를 기록했다. J글로벌 그룹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박성재 회장의 사무실은 전쟁터가 되었다. 대체 누가 어떤 놈이 감히 내 뒤통수를 쳐. 박성재는 이 모든 것이 내부의 배신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감히 K글로벌의 강지훈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지훈이 고작 고아 하나를 데리고 소꿉장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강지훈 그놈은 지금 제 앞가림도 못할 거다. 당장 내부 배신자부터 색출해. 박성재가 임원들에게 고함을 치고 있을 때
그의 충직한 비서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다가왔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또 무슨 일이야? 주가가 더 떨어졌나? 아닙니다. 그게 방금 제보자가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 말입니다. 비서는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내밀었다. 비자금 내역서. 마지막 장에 이상한 메모가 첨부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박성재는 짜증스럽게 태블릿을 받아들었다. 비자금 내역서 마지막 장. 구석에 아주 작은 글씨로 무언가가 적혀 있었다. 그것은 회계 장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20년 전 그가 유괴범에게 마지막으로 지시했던 처리 비용에 대한 간략한 메모였다. 그리고 그 메모의 날짜는 정확히 강지은이 실종된 날이었다. 박성재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이것은 내부 고발이 아니었다. 이것은 경고였다. 강지훈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한 달이라는 시간은 J글로벌을 벼랑 끝으로 내몰기에 충분했다. 의로운 내부 고발자가 터뜨린 비자금 스캔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J글로벌 그룹 전체의 도덕성을 좀먹어 들어갔다. 박성재 회장은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올린 존경받는 자성가라는 가면이 찢겨나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다. 그는 자신을 배신한 내부자를 색출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지만 그가 찾은 것은 20년 전 자신이 묻어버린 유괴범의 묘지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성재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오만했다. 자신의 제국이 고작 세금 문제 따위로 무너질 리 없다고 믿었다. 그는 이 위기를 정면 돌파하기로 결심했다. 그 무대는 바로 매년 연말 재계의 거물들이 모두 모이는 대한민국 기업인의 밤, 자선갈라 가라였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이 모든 스캔들이 K글로벌 같은 경쟁사의 음해일 뿐이라고 암시할 작전이었다. 서울 최고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 수백 개의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냈고 클래식 음악이 고상하게 울려 퍼졌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과 부가 그곳에 집결해 있었다. 박성재는 평소처럼 가장 돋보이는 중앙 테이블에 앉아 자신에게 다가와 위로를 건네는 인물들에게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지만 그의 눈은 자신을 철저히 무시한 채 구석 테이블에 조용히 앉아있는 강지훈을 향해 있었다. 강지훈은 그곳에 어울리지 않는 이물질 같았다. 그는 이 화려한 위선의 무대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듯 그저 얼음이 담긴 물잔만 바라보고 있었다. 박성재의 심기가 불편해졌다. 저 젊은 녀석, 자신의 아버지를 꺾고 K글로벌을 차지하더니 이제는 이 사태를 즐기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고아나 주워다 키우는 놈이 감히 자신을 동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박성재는 와인잔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비틀거리는 J글로벌의 수장이 아니라 여전히 재계의 거목임을 과시하듯 당당한 걸음으로 지훈의 테이블로 향했다. 음악 소리가 잠시 잦아들고 몇몇 사람들의 시선이 두 라이벌 그룹 총수의 만남에 집중되었다. 강 회장, 박성재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에는 인자함과 교묘한 조롱이 섞여 있었다. 요즘 많이 바쁘다고 들었네.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20년 묵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뜨거운 불꽃이 일고 있었다. 박 회장님이야말로 수습하시느라 바쁘지 않으십니까? 날카로운 응수에 박성재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는 애써 미소를 유지하며 화제를 돌렸다. 허허, 젊은 사람이 과격하긴 듣자 하니 강 회장이 요즘 좋은 일을 한다더군. 고아를 거두어 키운다고 K글로벌도 이제 이미지 메이킹에 신경 쓸 때가 됐지. 훌륭한 시도야. 박성재의 이 말은 명백한 모욕이었다. 지훈이 고아를 내세워
J글로벌의 자선 사업을 흉내내고 있다는 비아냥이었다. 주변의 시선이 지훈에게 쏠렸다. 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분노할 것인가? 아니면 굴욕을 참을 것인가? 지훈은 분노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희미하게 웃었다. 그 미소는 박성재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든 것을 초월한 자의 여유로운 미소였다. 고아라뇨. 지훈이 나직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소란스러운 파티장 안에서도 박성재의 귀에 정확하게 박혔다. 잃어버렸던 제 가족을 되찾은 겁니다. 박성재는 순간 멈칫했다. 가족이라는 단어에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지훈은 말을 이었다. 그러고 보니 박 회장님께 아직 제 조카를 소개해드리지 못했군요. 조카. 박성재의 얼굴이 굳어졌다. 강지훈에게 형제자매가 없다는 것은 제게가 다 아는 사실이었다. 단 한 명, 20년 전 실종된. 그래, 내 동생 강지훈의 딸입니다. 지훈의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박성재의 뇌리에서 20년 전 그 메모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빗나간 유괴 처리 비용, 강지은, 세무조사 자료, 모든 퍼즐 조각이. 박성재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자, 장난이 심하군. 강 회장, 죽은 사람은 죽었습니까? 지훈이 그의 말을 잘랐다. 박 회장님은 제 동생이 죽었다고 확신하시는군요. 왜죠? 지훈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천천히 재킷 안주머니에서 꺼냈다. 박성재는 뒷걸음질 치고 싶었지만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움직일 수 없었다. 제 조카가 엄마의 유품이라며 이걸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스마트폰 화면을 켰다. 박성재는 아예 사진이 나올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지훈이 그의 눈앞에 들이민 것은 낡고 그을린 자국이 있는 나무나비 머리핀 사진이었다. 박성재는 그것을 몰랐다. 하지만 지훈은 화면을 옆으로 넘겼다. 다음 사진. 그것은 아이의 사진이 아니었다. 그것은 박성재의 심장이 멈추게 만들었다. 며칠 전 J글로벌 본사 지하 주차장에서 찍힌 고화질 파파라치 컷이었다. 사진 속에는 박성재의 충직한 개인 비서가 20년 전 그 유괴범에게 두툼한 돈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비자금 스캔들이 터지자 박성재가 마지막 남은 불안 요소였던 유괴범을 다시 한번 입막음하려 했던 그 순간이었다. 지훈이 차갑게 속삭였다. 오직 박성재에게만 들릴 만큼 작은 목소리였다. 비자금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게 아닐 텐데요. 회장님, 20년 동안 제 동생을 유괴한 살인범에게 꼬박꼬박 돈을 송금해 주시다니 J글로벌의 자선 사업은 참으로 폭이 넓군요. 박성재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그는 와인잔을 든 손을 부들부들 떨었고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붉은 와인이 쏟아졌다. 파티장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파티장의 음악이 멎었다. 혹은 강지훈과 박성재. 두 사람의 귀 속에 더 이상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바닥에 쏟아진 붉은 와인이 마치 박성재가 20년간 감춰온 비밀이 터져나와 고인피처럼 보였다. 수백 명의 하객들은 숨을 죽였다. 방금 전까지 재계의 거목으로 군림하던 노회한 기업가가 자신의 라이벌 그룹 총재가 내민 스마트폰 하나에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떠는 광경을 그들은 목격하고 있었다. 박성재는 입을 열려 했지만 목구멍에서는 바람 새는 소리만 났다. 살인범. 강지훈이 속삭인 그 단어가 그의 뇌리에 꽂혔다. 그가 본 스마트폰 속 사진.
유괴범에게 돈을 건네던 비서의 모습, 그것은 K글로벌이 심어놓은 첩자가 찍은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지훈의 그림자 팀이 박성재의 모든 것을 24시간 감시하고 있었음을 의미했다. 그는 거대한 덫에 걸린 쥐에 불과했다. 강지훈은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에게 박성재는 이미 끝난 존재, 시선조차 줄 가치가 없는 과거의 잔재일 뿐이었다. 그는 스마트폰을 다시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바닥에 흩어진 와인잔의 파편을 피해 한 걸음 물러섰다. 그는 굴욕과 공포로 일그러진 박성재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증오나 분노가 아닌 차가운 연민조차 없는 무우위의 감정만이 담겨 있었다. 강 회장, 자네. 박성재가 간신히 쥐어짜낸 목소리는 위협이 아닌 애원에 가까웠다. 하지만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돌아서서 연 회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모세의 기적처럼 사람들이 그가 가는 길을 열었다. 수많은 속삭임이 그의 등 뒤를 따랐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복수는 이 화려한 파티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단지 사형 선고였을 뿐이다. 호텔 밖, 차가운 겨울 밤 공기가 그의 뜨거운 머리를 식혀주었다. 김 비서가 제네시스의 뒷문을 열었고 지훈은 젖은 옷을 입은 듯 무거운 몸을 차에 실었다. 출발하지. 차가 부드럽게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김 비서는 백미러로 지훈의 표정을 살폈지만 그는 평소처럼 그저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김 비서는 알 수 있었다. 지금 그의 회장님이 20년간 짊어져온 지옥의 무게를 막 내려놓았다는 것을. 차 안이 침묵을 깬 것은 지훈의 휴대폰 진동이었다. 그는 전화를 받았다. 그림자 팀의 수장이었다. 회장님, 준비되었습니다. 지훈은 창밖에 흩어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나직이 명령했다. 보내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의롭다는 그분들에게. 전화가 끊기고 K글로벌이 수집한 모든 진짜 증거가 담긴 파일이 대검찰청 특수부와 주요 언론사 몇 곳으로 동시에 전송되었다. 그 파일에는 K글로벌의 비자금 내역서 따위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20년 전 유괴범의 육성 증언, 박성재의 비서가 유괴범의 가족에게 20년간 생활비를 송금한 내역, 그리고 박성재가 유괴범에게 아이를 처리하라고 직접 지시한 전화 통화에 복원된 녹음 파일까지 담겨 있었다. 강지훈은 이 모든 것을 그 파티장에서 터뜨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그는 박성재가 재계의 거물들 앞에서 굴욕을 당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동생이 겪었던 고통의 100만 분의 1이라도 되돌려주고 싶었다. 그는 박성재가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 자신의 제국, 자신의 명예, 그리고 자신의 자유가 단 하룻밤 만에 법이라는 이름 아래 차갑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원했다. 그것이 강지훈이 생각하는 가장 완벽하고도 잔인한 복수였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뒤집혔다. K글로벌의 비자금 스캔들은 더 이상 경제 뉴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존경받는 기업인 박성재 회장이 20년 전 K글로벌 후계자 유괴 사건의 주범이라는 끔찍한 사회면 한면 기사로 대체되었다. K글로벌의 주식은 거래가 정지되었고 채권단은 긴급 회의에 들어갔다. 박성재가 수십 년간 관리해온 정관계 인사들은 그와의 관계를 부정하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박성재는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었다. 그가 K글로벌 본사 로비를 빠져나올 때 수백 명의 기자들이 그를 둘러쌌다. 어젯밤의 화려한 자성가는 온데간데 없었다. 하룻밤 사이에 20년은 더 늙어버린 노인이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힘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20년 전 유괴 정말 지시하셨습니까? 비자금으로 살인범을 관리해 오신 게 맞습니까? K글로벌 옐비의 층 집무실. 강지훈은 통유리창을 등진 채 이 모든 광경을 TV 뉴스를 통해 지켜보고 있었다. 박성재가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라고 중얼거리는 모습이 화면 가득 클로즈업되었다. 지훈은 리모컨을 들어 TV를 껐다. 시끄러운 소음이 사라지고 집무실에는 다시 완벽한 정적이 찾아왔다. 복수는 끊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기대했던 사이다 같은 상쾌함은 없었다. 그저 20년 동안 자신을 짓눌러왔던 거대한 바위 하나가 사라진 듯한 텅 빈 허무함과 깊은 피로감만이 밀려왔다. 그는 책상으로 걸어갔다. 책상 한쪽에는 그가 조심스럽게 보관해온 낡은 나무 나비 머리핀이 놓여 있었다. 부러진 날개 끝, 그을린 자국이 여전히 선명했다. 지훈은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는 박성재가 아닌 20년 전 그날의 자신을 심판하고 있었다. 1년의 시간이 흘렀다. 박성재 회장이 법의 심판을 받고 J글로벌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동안 K글로벌은 묵묵히 제자리를 지켰다. 강지훈은 여전히 타글로벌 타워 100층 집무실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책임지는 냉철한 경영인이었지만 더 이상 그곳은 텅 빈 성체가 아니었다. 20년간 그의 발목을 잡았던 죄책감이라는 족쇄는 이제 책임감이라는 따뜻한 무게로 바뀌어 있었다. 경기도 외곽의 VVIP 연수원은 더 이상 비밀스러운 장소가 아니었다. 그곳은 지훈의 유일한 집이 되었다. 유나의 할머니, 즉 지은이를 마지막까지 거두었던 노파는 지훈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서 기적처럼 건강을 되찾았다. 그녀는 이제 매일 아침 지은이가 아닌 유나를 위해 따뜻한 밥을 지으며 남은 생에 가장 큰 행복을 누리고 있었다. K글로벌의 법무팀은 모든 법적 절차를 마쳤다. 한유나는 이제 공식적으로 강유나가 되었고 K글로벌의 유일한 상속녀가 되었다. 그리고 오늘 21년 만에 처음으로 강지훈은 그곳에 다시 발을 들였다. 롯데월드, 그의 시간이 멈춰버렸던 곳, 지은이의 손을 놓쳤던 그의 모든 악몽이 시작된 바로 그 장소였다. 주말을 맞은 놀이공원은 여전히 시끄러운 퍼레이드 음악과 달콤한 솜사탕 냄새와 아이들의 행복한 비명으로 가득 차 있었다. 과거에 그라면 이 모든 소음이 그의 신경을 날카롭게 찢어놓았을 테지만 지금 그는 그저 한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서 있을 뿐이었다. 삼촌, 삼촌, 저거 탈래, 제일 큰 거. 강유나가 지훈의 손을 잡아 끌었다. 아이는 더 이상 지하 쪽방에 그늘진 아이가 아니었다. 지난 1년 동안 아이는 사랑받는 법과 동시에 사랑을 주는 법을 배웠다. 밝게 웃고 마음껏 뛰어놀고 때로는 고집을 부리며 8살 아이 본연의 모습을 되찾았다. 지훈은 그 낯설고도 따뜻한 감각에 휩쓸려 아이가 이끄는 대로 발걸음을 옮겼다. 유나는 회전목매에 올라탔다. 수많은 아이들 틈에서도 유나는 가장 환하게 웃으며 울타리 밖에 서 있는 지훈을 향해 열심히 손을 흔들었다. 지훈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웃고 있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20년 전 그 어느 때보다도 따뜻했다. 그의 시선은 아이의 해맑은 얼굴에서 아이의 검은 머리칼 위에서 오후의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무언가에 머물렀다. 그것은 낡은 나무, 나비 머리핀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 낡거나 부러지지 않았다. 지훈은 지난 1년 동안 아무도 없는 집무실에서 틈날 때마다 그 머리핀을 손수 다듬었다. 20년 전
인두기로 지져버렸던 그 검은 점은 그대로 남겨두었다. 그것은 실수가 아닌 지은이와 자신만이 아는 표식이었으니까. 하지만 그는 부러졌던 날개 끝을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 기술로 이어 붙였고 거칠었던 나뭇결을 수백 번의 사포질로 부드럽게 다듬었으며 최고급 바니쉬를 수십 번 덧발라 20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윤기를 더했다. 회전목마가 멈추고 윤아가 종달새처럼 제잘거리며 그에게 달려와 안겼다. 삼촌 봤어요. 내가 탄 말이 제일 높이 올라갔어요. 아이의 천진난만한 목소리가 귓가를 파고드는 순간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피식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K글로벌 회장의 계산된 미소도 박성재를 향한 얼음장 같은 냉소도 아니었다. 30년 평생, 어쩌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짜 미소였다. 그는 윤아를 번쩍 안아들었다. 아이의 머리에서 빛나는 나비 머리핀이 마치 진짜 나비가 날아오른 듯 석양빛에 반사되었다. 지우는 아이의 어깨 너머로 20년 전 지은이를 잃어버렸던 바로 그 분수대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그곳은 죄책감과 고통의 장소가 아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20년 동안 단 하루도 잊지 못했던 동생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지은아, 보고 있니? 오빠가 약속 지켰어. 내가 우리 가족 지켰어. 윤아가 지은의 뺨에 자신의 따뜻한 뺨을 부볐다. 그 온기가 지은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완전히 녹여내렸다. 삼촌, 이제 어디 가요? 솜사탕 사주세요. 지우는 아이를 고쳐 안았다. 20년 전 놓쳐버렸던 그 작은 손, 그 무게보다 훨씬 더 무겁고 소중한 책임의 무게를 그는 이제 2번 다시 놓치지 않을 터였다. 그는 분수대를 등지고 빛이 쏟아지는 출구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래, 솜사탕도 사고 그리고 집에 가자, 윤아야. 내 집에 가자, 삼촌. 2 사람의 그림자가 석양 속에서 하나가 되어 길게 늘어졌다.